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목요일 정직한 뉴스인의 허준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가운데 이번에도 운명은 국민의당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아직 공식 입장 표명하지 않고 있고요. 당론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 분위기는 어땠는지 참석했던 손금주 의원에게 듣고요. 전문가들의 해설도 듣겠습니다. 정부가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90억 원 가량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보도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서 SLBM,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그래서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이 SLBM을 안정적으로 쏠 수 있는 3,000톤급의 잠수함을 개발 완료 단계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SLBM 잠수함을 아태 지역에 재배치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인의 첫 소식 국회 현장부터 연결하겠습니다. 현장에 강희경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는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어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틀에 걸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갔습니다. 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이 워낙 커서 결국 보고서 채택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능력과 자질 면에서도 결격 사유가 없다며 적격 의견을 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세를 갖췄다면서 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론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다며 보고서 채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만큼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 채택에는 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적폐 연대 발언 등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국민의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가 없다면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등 향후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여야 사당 간사는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다시 회동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위위원장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사 합의 결과에 따라 전체 회의를 열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오늘 여야 기류는 어떻습니까? 네, 야권은 일제히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마저 청와대 인사에 대해 반기를 든 사례가 없었다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엄중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나홀로 코드 인사는 결국 독선적 영웅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또 책임 총리를 표방한 이낙연 총리 역시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마저 반대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청와대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 책임자들에 대해 빨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조심스레 자진 사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박 후보자가 스스로 국민 정서와 여론에 따라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며 지명 철회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가 금도를 넘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려더니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권력에 민낯이자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야당이 만일 민심을 거스르고 헌법재판소처럼 낙마 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는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합니다. 자신들은 무조건 옳고 반대하면 모두 틀린 것으로 몰아붙이는 전형적인 선악의 이분법에서 한치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형제당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형제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입문시켜 한때 DJ의 딸이라고 불리던 추미애 민주당 대표, 그리고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두 사람은 이렇게 DJ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날 싸우다가도 다음날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게 정치라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두 사람은 만나서 웃는 걸 보기가 어렵더니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후에는 감정 대립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임명동의안 부결 후 한 행사장에서 야당 중진 의원들과 마주한 추미애 대표. 야당 의원들을 보는 눈빛이 말 그대로 살벌하고요. 형식적인 악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축사를 위해 연단에 서서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치 세력끼리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골목대장도 하지 않는 짓을 그 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 당의 것이 협치가 아닌 것입니다. 뻔뻔한 국회의원들을 쳐다보고 있는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냉랭한 추 대표 축사 바로 뒷순서가 박지원 전 대표였는데요. 바통 터치를 하면서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연단에 선 박 의원이 내 얘기 좀 듣고 가라라고 했는데도 추미애 대표가 나가버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조차도 냉랭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박지원 의원이 아닙니다. 다음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렇게 오만한 그러한 모습이 과연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까? 무슨 골목땡장이니 땡깡이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어요? 자기들하고 왜 우리가 형제의당입니까? 뿌리가 같았을 뿐이지 왜 형제의당입니까? 형제의당 취급했습니까? 지금까지? 국민의당 분당 전부터 불편했던 두 사람의 균열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지난해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민의당을 예방했을 때입니다. 이 두 사람 표정은 웃고 있는데 말에는 가시가 있는 어쩐지 화기애매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마지막 유언이 꼭 통합해라 말씀이셨는데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읽을 줄 아는 우리 박 대표님이신 만큼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힘을 합칠 때는 합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한 방 먹이니까. 아닌데요, 전혀. 그리고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표로 맞서 대선을 치르면서 골은 더 깊게 패였습니다. 대선 후 지난 7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갈등은 폭발합니다. 추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이 나온 겁니다. 박지원 대표와 이준서 최고위원 사이에 통화 기록이 들통이 났습니다. 최종 컨펌을 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김대중의 적자라는 박지원 선대위원장께서는 양심에 따른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추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저는 추 대표만큼 바보 박지원이 아닙니다. 여당 대표가 검사 연습 마십시오라며 공격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갈등에는 두 지도자의 악화된 감정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뒷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DJ의 정치적 적자로 자부하는 박지원 전 대표는 추 대표가 DJ의 딸로 지칭되는데도 민감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추 대표를 아직도 DJ의 딸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DJ는 딸이라고 하는 걸 불쾌했다고 했습니다.
이 앞서 한 인터뷰에서는 DJ가 추 대표를 정계에 발탁하긴 했지만 그 이후 당직이나 정부직에 기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죠. 20년 이상 한솥밥을 먹었던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을 수도 있을까요? 20대 국회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네, 전국은 잠시 뒤에 다시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해설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상 방침은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오십시오. 네, 김주환입니다. 네, 대북 지원이 검토되고 있군요. 네, 통일부가 북한의 아동과 임산부를 위해 800만 달러, 우리 돈 9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유니세프와 세계 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된 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 식량 지원을 통해 아동과 임산부 대상 영양 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 아동 임산부 대상 백신과 필수 의약품 그리고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지원 내역과 추진 시기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이 결정된다면 21개월 만에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이 재개되는 겁니다. 지난 2015년 12월 유엔 인구기금 사회경제 인구와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을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한 제재를 하는 나라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인도적 대북 지원이나 민간 교류는 정치 군사적 상황과는 달리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관련 국가 무관하게 하기 힘든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한미 간 엇박자도 감안하고 국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 추진 검토에 상당한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주환입니다. 네, SLBM 얘기입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관을 2기에서 3개를 갖추고 있고 장시간 장시간 바다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건조 작업이 80%에 이르렀다는 정보가 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북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잠수함에는 지금까지 발사된 적이 없는 신형 SLBM 북극성 3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극성 3호라고 북한은 읽는 것이죠. 이 잠수함이 3,000톤급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안에 진수식을 하는 방향으로 건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북한이 SLBM을 계속 개발해 왔지만 SLBM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은 2,000톤급 심포급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사관이 1기밖에 없어서 한계가 있고 그래서 더 큰 잠수함을 개발할 것이다라는 관측은 꾸준히 있어 왔고 오늘 일본 도쿄신문의 관측은 조금 더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SLBM의 실전 배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핵 위협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또 미 의회에서는 내년 국방수권법 법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여기에 잠수함에서 쏘는 핵 순항 미사일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 상원이 심의하게 되는 2018년 국방수권 법안에 민주당 의원인 메이지 히로노 의원이 수정한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핵 순항 미사일의 아시아 태평양 재배치를 포함해서 미국의 핵 태세에 필요한 변경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 이후에 한국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문 대통령 취임에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매우 낮았지만
북한의 핵실험 뒤에 이 논의가 핵심 이슈가 됐고 이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좌절감을 반영한다고 썼습니다. 또 이 논란이 정치권을 갈라놓았다라고도 썼고요.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뒤에 제1야당 등의 재배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오늘 나온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그래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략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자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찬성이 53.5%였습니다. 53.5%가 찬성입니다. 그리고 반대는 35.1%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49.7%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38.9%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응답자들의 응답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찬성이 37.3%였고요. 반대가 51.5%로 나타났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가 42.7%, 불가능 46%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에서는 찬성이 83%, 반대는 9%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자 중에서는 찬성이 53.4%, 반대는 39.8%로 나타났습니다. 네, 바른정당 지지자 중에서는 74대 16, 정의당 지지자 중에서는 25대 65%로 나타났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9월 13일 어제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의 외곽기구입니다. 조선 아태평화위원회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믿을 것은 자위적인 핵무력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는 썩은 그물보다 못하다라면서 무서워서 주춤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미국의 제재에 편승해서 일본이 함께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지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6차 핵실험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공연. 군복을 입은 삼성 장군이 김정은과 손을 굳게 잡고 나란히 입장합니다. 핵실험 성공 공로를 인정받아 특진한 실무 책임자 리용섭입니다. 핵개발 총책임자로 알려진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홍승무는 공연 내내 김정은과 귀갯말을 주고받고 담소를 나눕니다. 파격대우는 축하 연회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군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 황병서가 별셋 리용섭에게 깍듯이 거수경례를 하는가 하면 헤드테이블 양옆에 앉은 두 사람을 향해 김정은의 특급 칭찬이 쏟아집니다. 부문별 과업을 제일 당당하게 현실적으로 관철한 핵 개발자들의 미운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당과 국가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력 서열보다 핵 과학자를 예우하는 파격 행보를 통해 핵기술 완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침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 3월 신형 미사일 엔진 연소 실험 후 개발자를 업어주기까지 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과학 분야에서 특히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 부분 지금 달성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차원의 행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북한 핵 개발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과시해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 매티스 장관은 미군의 핵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원래 잡혀 있었던 일정이라고 합니다마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김영수 뉴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가장 큰 핵무기고 중 하나인 미노트 공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노스다코타주에 있는 이 기지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 3와
전략 폭격기 B-52가 배치돼 있습니다. 미니트맨 3는 미국에 모두 400기가 있는데 이곳에만 3분의 1, 100개 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헬기를 타고 미사일 경보시설과 핵무기고를 둘러봤으며 미니트맨 발사 조종실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동행한 기자들에게는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해 육해공 핵무기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전까지만 해도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적이 먼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억지력 강화를 위해선 핵무기 삼각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취임 후 처음 핵기지를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다음 날 미 전략사령부도 찾아 지휘관들과 함께 핵 억지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국방장관의 핵기지 방문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전에 계획됐지만 북핵 위기 속에 미국의 핵 능력을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국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다는 블랙리스트,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 문건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서경 기자 나오십시오.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고요? 네, 검찰이 오늘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사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문학의 인사를 퇴출하기 위한 이른바 MB정부 블랙리스트,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조직적인 온 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는 2차장 산하 공안 2부와 공공형사부에서 이 사건 역시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 등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에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 측은 수사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댓글 수사팀의 인원이 보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원세훈 전 원장이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 연예계 인사를 퇴출하게 하는 등 압박 활동을 지시하면서 국정원 내 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80여 명의 연예인이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말한 연예인들과 참여정부 시절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던 영화감독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에게는 방송 출연이 중단되고 소속사의 세무조사까지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상자 가운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정황이 있는 주요 피해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2011년 원세훈 전 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면서 벌인 일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으로 보고 수사 의뢰했는데요. 원 전 원장은 보수단체의 박 시장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게 하는가 하면 인터넷에도 이에 대한 비판글을 게시하게 했고,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활동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법원과 검찰이 최근에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놓고 공개 설전을 벌였었습니다. 일단 확전을 자제하는 듯 했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비리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다시 한번 기각됐습니다. 2라운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기성 기자 리포트입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은 항공우주산업 타이 현직 임원인 A씨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분식회계에 관련된 문서 수십 장을 골라 부하 직원에게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증거를 없앨 때만 성립하는데 부하 직원이 파쇄한 문서들이 당사자인 임원 A씨가 아닌 부하 직원에 관련된 증거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A씨가 상하관계를 악용해 관련이 없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린 게 분명하고, 또 증거인멸죄와 달리 증거인멸교사죄는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없앤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까지 포함해 카이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5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무려 3건이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간신히 진화되는 듯했던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검찰이 카이 주요 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계속 실패하면서 수사도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4년 전에 철도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했었습니다. 이 노조원 90여 명의 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었는데 검찰이 이 재판을 한꺼번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철도 노조는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한 달 가까이 대규모 파업을 벌였습니다. 공90으로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이에 지난 2014년 16개 검찰청은 200여 명에 가까운 노조원을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무죄가 확정된 사람을 제외하고 현재까지도 재판 중인 노조원만 95명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인원 모두에 대해 재판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파업의 경우 노조위원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미 무죄 판결을 확정해 같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도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계속할 경우 여러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가 오랜 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가 계속되는 사건에 대해선 사업장별로 적법한지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주식 투자 논란으로 낙마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변호사인데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직을 사임했습니다. 부인인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28일 이후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위원회는 검경 간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고 다음 주 안에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청송군이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의 이름으로 억대의 사과 선물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2013년에 설과 추석 명절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으로 수백 명한테 사과 1,000만 원어치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재원 의원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다음해 4월에 사과값을 청송군수에게 수표로 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사립 유치원들이 오는 18일에 집단 휴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휴업을 강행하면 정부가 정원 감축, 또 유아 모집 정지, 재정 지원 축소 같은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교육부 차관 박춘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집단 휴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고용지표는 악화됐습니다. 가을 이후로도 고용 사정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 리포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4%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여기에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22.5%로 청년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신규 취업자 수도 20만 명대로 떨어져 정부가 목표로 하는 34만 명 수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내수가 침체되면서 음식 숙박업의 경우 일자리가 4만 개 이상 줄었습니다.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과 금융 보험 등에서도 일자리 감소 폭이 컸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일자리 감소가 하반기에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 핵실험과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고용 창출력이 큰 건설 경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으로 자영업자가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중소기업에서 신규 인력 채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 완화와 혁신을 통해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40년 내 최악의 허리케인이었다고 했었던 어마. 워낙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래도 피해가 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마는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상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정전이 되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온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몸만 빠져나와 며칠 밤낮을 밖에서 떠돈 플로리다 남부 키스제도 주민들. I want to go home. I want to see my home. I want to see that we have a home. 돌아가는 길조차 순탄하지 않아 좌절과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My house where I pay taxes and I'm not allowed to get in here. I spent 5 days on the room. 천신만고 끝에 다시 찾은 집은 오히려 더 큰 슬픔입니다. Oh my God, the roof. 어마가 남긴 상처가 많지만 무엇보다 급한 건 전기입니다. 미 국토부는 플로리다 인구의 4분의 3인 1,500만 명에게 전기가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렇게 밝았던 플로리다의 밤은 어마 이후에 이렇게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끊긴 전기는 불편을 넘어 생명까지 앗아갑니다. 단전으로 냉방이 안 되는 한 요양원에서 무려 8명의 환자가 고온을 견디지 못해 숨을 거뒀습니다. Once we determined that we had multiple deaths at the facilities and that the facilities are extremely hot. 또 가정집에서 자체 발전기를 돌리려다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지는 참사도 발생했습니다. The deputy walked into the house. He was just completely overcome by the smell of gas in the house. 암흑된 플로리다를 돕기 위해 미국 다른 주는 물론 멀리 캐나다에서도 나섰지만 당분간은 극심한 고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네, 최근에 국제사회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미얀마의 소수민족이죠.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 청소 문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이사회를 열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인종 청소 의혹을 규탄하고 미얀마 정부는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정부의 과도한 폭력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히고 법과 질서를 재확립해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힝야족 소수민족인데요.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로힝야족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인종 청소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미얀마는 아웅산 수치,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현재 실권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현재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37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얀마 정부를 두둔해왔던 중국과 러시아도 이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네, 많은 화제가 된 장면입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테너죠. 안드레아 보첼리가 공연을 하는데 로봇이 지휘를 하는 장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들어보겠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입니다. 네, 이 로봇이 이름이 유미입니다. 스위스 업체가 만든 로봇이고요. 한 지휘자의 동작을 모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실제로 18곡 가운데 3곡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이 지휘에 맞춰서 안드레아 보첼리가 여자의 마음을 열창했습니다. 자, 넘어오시죠. 네, 로봇이 이제 어디까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첨단 로봇들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2017 로보 월드가 개막돼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6개 나라가 참가했고요. 480여 개 부스에서
여러 로봇들의 경진대회 그리고 시연회, 컨퍼런스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26살 송모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지하철 계단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게시물 17개를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 씨의 휴대전화 안에서 70여 개에 달하는 몰카 동영상을 확보했다면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무 시간 외 카카오톡을 이용한 업무 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카카오가 공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카카오를 방문한 고용부는 저녁 늦게 업무 관련 메시지를 바로 보내지 않고 아침에 전달할 수 있도록 예약 전송 기능을 카톡에 추가해달라고 카카오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취지는 공감한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예약 전송 기능이라는 특정 서비스 기능을 변경해서 문제가 풀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도 보였습니다. 네이버가 진경준 전 검사장의 딸 등 법조인 자녀들에게 특혜성 인턴십 등을 제공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어제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과거 비공식적 경로로 특정인들의 자녀에게 체험형 인턴십 등의 혜택이 제공된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PGA 투어에서 활동하다 군대에 다녀온 배상문 선수가 2년 만에 복귀전을 치릅니다. 정신만큼은 더 맑아졌다고 하는데요. 실력은 어떨지 본인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역한 이후 처음으로 실전 코스에서 연습에 나온 배상문 프로입니다. 호쾌한 스윙과 장타는 여전합니다. 군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순간의 고민도 없이 바로 이것. 단 두 글자입니다. 전역입니다. 전역. 2등병 때도 전역이고 1병 때도 전역이고 전역 전날도 전역이었습니다. 우선 골프도 너무 하고 싶었고요. 그만큼 골프가 더 간절해졌고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아이언샷이 자꾸 오른쪽으로 밀리는 좋지 않은 습관도 사라졌는데 문제는 실전 감각입니다. 아이언샷에 있어서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볼 끝을 좀 잘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게 제가 지금 경기를 안 하는 동안에 조금 감이 좀 둔해졌던 거는 사실이지. 배상문의 복귀 전에는 만만치 않은 실력자들이 함께 나섭니다. 특히 재미동포로 일본 투어에서 상금 1위를 달리는 김찬은 PGA 투어의 장타전도 울고 갈 300m 드라이브 샷을 국내 팬들의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긴장은 돼요. 이제 첫 경기니까 좋은 모습도 보이고 좋은 성적도 내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투어 3승의 왕정훈과 코리안 투어 시즌 2승의 장익은, 베테랑 김경태 등도 우승 상금 2억여 원을 가져갈 후보들로 꼽힙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오늘 내륙은 가을이 완연한데 제주는 비바람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일본을 향하는 18호 태풍 탈림 때문인데요. 모레까지 제주에는 많은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중계차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혜원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날씨가 참 좋아 보이는데 제주는 상황이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시듯 서울 등 내륙 지방은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에 충분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이 맑고 볕은 뜨거워도 바람이 이따금씩 선선하게 불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서울 등 내륙 지방은 이렇게 쾌청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점차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도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예년 수준의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가 모두 17도로 출발하며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7도, 대전과 대구 2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 낮겠습니다. 현재 18호 태풍 탈림은 오키나와 서쪽 먼바다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차차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일요일쯤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제주도와 제주 남쪽 먼바다만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이미 풍랑경보가, 제주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새벽쯤에는 제주 남쪽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태풍으로부터 다량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영남과 전남 남해안, 영동에도 모레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남해안은 주로 비보단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지만 제주도에는 내일과 모레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박희원입니다. 우리 사법부는 5여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법살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유서대필 조작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당시 검사들은 박상도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들은 유죄입니다. 존중합시다.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현재 투병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승승장구, 국회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인가 그 수사팀에 이제 들어가서 일부 참고인을 조사하고 하는 이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저는 그 사건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공소유지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신문 보고 알았지 자세한 내용을 저도 모릅니다. 생중계되는 TV 앞에서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려면은 알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뭐 기수로 누르시니까 진짜 기수 얘기를 동의하시더니 무식이라뇨. 사과가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하셔야겠는데 무식이 뭡니까? 맨날 만나면 싸워. 무식이 자랑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겁니다. 강기훈 씨가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강기훈 씨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잠 안 재우기 담당을 곽상도 의원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유서대필 수사 때 잠 안 재우기 곽상도 검사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님. 이게 무식입니까? 오늘 제가 대법원장 후보자인가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유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한 그게 유죄예요? 아니 그게 내가 죄인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이 그 사람 얘기한 게 죄인이냐고. 수준이 내가 더 낮은 거예요. 자, 그게 내가 죄인이에요? 잠안 재우기 곽상도 검사가 죄인이냐고. 모든 검사들은 유죄입니다. 제가 대법원장 후보자인가요?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데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과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돼 왔으며 이번에 실시하게 되면 21개월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 속에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군의 전략 핵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 육해공 핵무기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MB정부 블랙리스트와 박원순 서울시장 문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갑니다.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조중현 전 회장 등 임직원 12명이 업무와 상관없이 골프장이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가족이 없는데도 관련 수당을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전국 상세하게 분석하고요. 중간에 저희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의원들을 연결해서 현재 기류가 어떤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초대했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난항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이 의원님은. 네, 오늘 오전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고 오후에도 제가 보기엔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될 가능성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대법원장 임기가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공백을 오래 두기는 헌법재판소장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되는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은 오늘하고 28일입니다. 그러니까 28일 날 임명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국회의장께서 지난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처럼 그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을 해서 처리는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사실은 고민이 클 겁니다. 지난번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처럼 이 낙마하는 결과를 민주당이 또 얻게 된다면은 아마 제가 보기엔 민주당 지도부가 와해되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무난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상당히 자극받은 상태니까 앞으로 많은 설득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입장이 분명해 보입니다.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임명동의안이 상정이 됐을 때 이 표대결할 때 국민의당에서 적어도 지금 40석을 가진 국민의당에서 20석 정도는 찬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원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가지 같이 결합해서 봐야겠죠. 하나는 김명수 후보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이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추천해서 지금 꼭 이번에 대법원장 임명을 해야 되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있을 건데요. 김인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로 추미애 당 대표든 차고대 쪽이든 간에 계속해서 상당히 강하게 야당을 향해 성토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추미애 대표는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촛불이 국회를 향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을 압박해가지고 김명수 후보자의 동의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쪽일까? 라고 본다면 저는 도움이 되는 쪽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현재 국면이 국회하고 상관없이 새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라면은 국민의 여론에만 호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뭔가 국회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 국면이라면은 촛불이 국회를 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건데 현재는 국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국회 운영 과정 속에서 야당이 협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김명수 후보자 이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심사 보고서가 최종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인 차원의 채택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재밌는 것은 국민의당에서 추미애 대표를 겨냥을 해서 지난번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책임을 국민의당에 떠넘기면서 추미애 대표가 적폐 세력과 연대를 했다, 땡깡을 부리고 있다, 뭐 골목대장도 이렇게 안 한다 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미애 대표의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국회에 어떤 일정도 협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부터 막혀 있는 상황인데 추미애 대표가 지난번에 그 이유미 씨 그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민의당 목 자르기라는 발언을 해서 머리 자르기. 예, 머리 자르기. 결국은 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신 대리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이번에 또 사과를, 이분이 워낙에 강성이라 사과를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사과를 안 한다면 또 청와대 임실장이 나와서 또 대리 사과할 수도 있는데 사과를 해야 국민의당이 뭐 이 앞으로 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적어도 의사 일정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단계를 밟아가는 이런 그 앞으로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그 추미애 대표의 그 발언을 앞서 들려드렸었는데 뉴스 앞부분에 그때의 그 모습으로 봐서는 사과할 것 같아 보이지는 물론 이틀 전입니다만 오늘 그 동아일보가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명수 그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그렇게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걸 먼저 잠깐 보시죠. 찬성하겠다라는 의원이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의원은 2명이었고요. 29명이 입장 유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40명 의원 중에 응답 안 하는 의원들이 있고요. 응답한 의원들이 지금 이 숫자인데 29명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바로 정치적인 상황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지금이 과연 일반 국민의 여론에만 호소해도 되는 선거 국면인가? 아니면 국회에서 여소 야대 국면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뭔가 문재인 정부의 초기 개혁 과제를 현실화시켜야 되는 과제인가?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미애 대표의 행보는 제가 봤을 때요, 혁명의 지금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대 정당 세력이 적폐 세력이라면은 국회에서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적폐 세력으로 간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여대 야소라면은 혁명적인 방법은 아니고 개혁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소 야대이고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치 혁명 당시에서 외치는 구호처럼 상대를 적폐 세력으로 규정했을 때 협력을 받을 수 있고 협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상황 인식을 추미애 대표 등이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국민의당에서 나온 목소리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에서 부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부결이 악이고 가결이 선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표결은 왜 했습니까? 전제부터 잘못됐습니다. 더 이상 형제당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형제입니까? 100번 양보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 형제 대우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민주당 수준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름만 더불어지 더불어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남에 사실 민심도 좀 고려해야 되고 역풍도 좀 우려되고 한 모습이었었는데 국민의당이 엊그제만 하더라도. 그런데 추미애 대표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좀 격앙되는 그 모습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요즘은 제1야당이 국민의당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자,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국무총리는 뭐 하고 있는 분이십니까? 책임 총리 운운했던 분이 이제 이러한 인사 참사, 인사 난맥의 와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국 민정수석, 또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계속
인사 어깃장을 놓으면 퇴계 이양이나 황희정성을 모셔온데도 통과가 어렵습니다. 네. 그 김명수 후보자 자체에 대한 여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국민의당이 의원총회에서 다른 것은 안 따지고 사법부 독립에 적합하냐 그것만 네. 보겠다라고 했다는데 그 자체에 대한 여론은 어떤 결국은 이 정확한 기류는 좀 파악을 더 해봐야 되지만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 김명수 후보자의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흠결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생각이 굉장히 편향됐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대략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당은 지난번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과 관련해서 호남의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부결을 할 때 국민의당이 또 캐스팅 보터를 해서 부결됐다. 이럴 때 국민의당이 안게 될 정치적 부담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문회 이틀 동안 뭐 전부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이분의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장관 후보자들에게서 노정이 됐던 도덕적 흠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장 전입도 없고 논문 표절도 없고 뭐 세금 탈루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분의 태도는 청문회 때 그래도 상당히 진정성을 보이려고 했고 몸을 낮추려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야당에서 우려했던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으로서 대법관 임명 제청권 행사를 할 때 대통령이 만약에 코드 인사를 하려 한다면 반대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현재 청와대로 갔던 판사 그 법무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건의할 생각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분이 대법원장으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그런 약속을 지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본인에 대한 이 성향에 대해서 좀 우려를 불식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국민의당에 영향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국민의당 의원총회 참석했었고요. 수석 대변인입니다. 당 수석 대변인 손금주 의원 판사 출신의 율사입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손금주 의원입니다. 예,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무척 궁금하거든요. 국민의당 기류가 어떤지요? 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이념적인 편향성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부터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둔 부분은 아니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김명수 후보자가 그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의 부분, 네. 그리고 사법 개혁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 네. 그리고 다소 부족한 사법 행정의 그 경험을 가지고도 이 사법부를 총체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청문을 했고 그 관점에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문은 다 하셨고 네. 그 관점에서 판단하시니까 지금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청문 과정에서 뭐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흠결이 거의 없었습니다. 훌륭한 판사셨고 31년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었고 또 사법개혁의 방향이나 의지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파격적인 인사를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재판 업무를 많이 담당해 오셨는데 대법원장으로서 실제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독립적으로 사법부를 위한 또 국민을 위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또 견제 기능, 상권 분립에 있어서의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손 의원님 말씀하신 그 기류는요. 네. 오늘 의원총회도 이 문제로 하셨는데 전체 의원들 40명의 의원들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적으로 개인의 의견입니까? 네, 저 개인적인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각 개별 의원 자체가 헌법기관인 점을 존중해서 그 개별 의원이 그 판단을 하고 또 표결에도 개별 의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기류는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에서 그 김명수 후보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흠 원장님하고 이상희 전 의원 지금 저희가 함께 대담하고 있었는데요. 자, 두 분께서 안녕하세요. 네. 네, 손 의원님 어제 밤늦게 마지막 마무리 추가 발언할 때까지 제가 봤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 봤었는데 보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념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념 자체 못지않게 새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됐을 때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원계를 주도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희가 봤을 때는 김명수 후보자 본인이 어떤 이념성, 성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국제인권법 연구에 활동을 하시고 또 소장 판사들이 그 김명수 후보자를 지원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조금 그 김명수 후보자가 잘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예. 어떤 특정 세력을 대변해서 그 특정 세력만을 위해서 사법부를 운영할 그런 인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간간히 봤을 때 그동안에 청문 대상에 임했던 분들 중에서 아주 질문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변을 좀 하신 것 같던데요. 하나만 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면을 가지고 있던데 아까 손 의원께서도 파격적인 발탁의 배경에 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계셨죠. 그랬는데 과거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김두관 장관을 군수 출신에 임명한다든가 할 때 그 나름대로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를 뭐 10기 정도를 뛰어넘는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발탁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 쪽이나 아니면은 간혹 옹호해주는 여당 쪽에서 이것을 제대로 부각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일 때는 이 파격적인 인사의 배경,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사법개혁에 한정한다고 하면 사법개혁 측면에서 본다면 김일수 후보자가 그 기존에 위아래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하면서 또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법행정을 펼쳤던 부분이라든가 또 본인이 지향하는 그 사법개혁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부 내에서 10명의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고 또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그 김희수 후보자의 역량, 그러니까 청와대와 관계에서 얼마만큼 김명수 후보자죠? 예. 김명수 후보자 그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그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또 김명수 후보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상희 전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절차는 당장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고요. 뭐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언젠가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대법원장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8일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오늘 국민의당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그동안 국민의당에 대해서 강한 독서를 뱉은 것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 청문보고서 채택부터 국민의당은 협조를 하지 않는 건가요? 그래서 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는 게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그거 하나 말씀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청문보고서에서 부적격으로 채택이 된 박성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연계가 되는 건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연계할 생각이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만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연계시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자위에서 부적격으로 사실상 여야 합의를 통해서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청와대와 박성진 후보자가 판단해서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일단 청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청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 또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우려, 이런 것들을 적시해서 가능하면 보고서 채택까지는 신속하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추미애 대표 사과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추미애 대표 사과와 관계없이 보고서 채택까지 하신다 말씀입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추미애 대표의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당대 당의 관점에서 민주당이 그 김희수 소장 지명자 부결 관련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 당대 당의 관점에서 처리돼야 될 문제이고, 네네. 청문 보고서 절차와 관련해서는 청문 특위의 단계에서 정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까지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다음 본회의 하고, 절차가 있으니까요. 또. 네, 본회의 절차는 원내 지도부의 논의와 함께 그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원내 지도부 간의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민의당이 현재 그 기류 분위기를 읽으시는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손금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 연결하는 도중에 국정원 그 댓글 사건, 민간인 동원했다는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한 속보를 먼저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전 심리전 단장 민병주 전 단장, 지난번 최근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판결을 받았고 지금 그 불구속 상태입니다만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이 3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건은 사이버 외곽팀, 그러니까 민간인들, 국정원 전직 직원 포함한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댓글을 달았다는, 불법 선거운동했다는 사건이 추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혐의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민간인 외곽팀장들 영장이 기각됐었고 그 문제로 검찰과 법원이 충돌했었는데요. 자, 그 문제 관련해서도 주목되는 부분이고, 이게 오늘 그 국정원이 검찰에 그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금방 잊어버렸네. 그거 이제 그 수사 또 의뢰했거든요. 박원순 제안 문건하고 수사 의뢰해서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이게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걸 정치적으로 보자면 지금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서 지금 이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소위 좌편향된 예술인, 그런 표현을 썼죠. 그 TF 대응팀이 국정원 조직 내에 있었고 82명의 문화예술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런 지금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맡게 되는데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원의 당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과 청와대가 소위 그 교감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청와대에 지금 특정 인사들 이름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국정원의 경우에는 그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금 그분도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문제는 뭐 지금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전모가 많이 드러난 상황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뭐 규명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런 수사 등이 이 어떤 정치적 보복으로 이렇게 비치지 않게끔 굉장히 좀 절제된 상황에서 냉철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는 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미 쟁점화됐고요. 또 국정원 관련해서는 주로 원세훈 전 원장이 많이 관련돼 있단 말이죠.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되는 과정 속의 댓글 문제 때문에 원세훈 원장 역할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원세훈 원장이 재임했던 시기는 훨씬 이명박 정부 때 길게 했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때 관련된 사항이 앞으로 많이 불거질 소지가 있고요. 이번에 국정원 개혁 TF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2009년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당 시기가 이명박 정부 시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무슨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서 했다기보다는 2009년부터의 시기를 지금 적폐청산 팀에서 새로운 자료를 찾아가지고 규명하다 보니까는 많은 부분이 혹시 대통령 권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친박계
탈당 요구하면서 안 하면 출당시키고 그래서 어떤 보수 통합에 이것이 그 기폭제가 되는 것이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뿌리가 이제 좀 연결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이명박 정 박근혜 정부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도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보수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김 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바른정당 자체가 기류가 상당히 두 개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됐다가 결국은 지금 전당대로 가게 돼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전 후보요. 네. 유승민 의원이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은 현재 바른정당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끝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계곡 얘기도 했었죠. 현재보다 지지도가 훨씬 떨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애초에 가고자 했던 것을 마지막까지 가겠다. 네. 즉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또 한 사람으로 거론됐다고 본인이 할 역할 아니다고 했던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는 이미 밖에서 제3의 뭔가 구심점을 만들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열린토론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포럼을 운영하고 있게 해가지고 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은 통합이 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안 맞고 유승민 의원 쪽으로 맞는다고 하고 보니까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그러면은 통합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때문에 결국은 비대위 체제가 아닌 전대를 통해서 지도부를 뽑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대를 통해서 아마 지도부가 어떻게 구축되느냐도 이후에 보수 두 정당의 향배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 11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분이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의 그 원외위원장들 모임에서는 압도적 다수가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당을 이끌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의원총회에서 난상 토론 끝에 결국은 비대위 체제는 안 되고 전대를 열기로 돼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지금 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격을 건너가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원칙과 가치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당을 옛날 새누리당을 나오면서 이 보수를 정말 개혁을 하고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뭐 일부 지금 친박 의원들을 좀 뭐 탈당 권유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결국은 뭐 출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탈당 권유를 윤리에서 의결하고 열흘이 지나면 본인이 탈당 안 하면 자동 제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혁신이 됐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뭐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혁신되고 개혁되고 달라졌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본인이 자유한국당의 그런 조치는 쇼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강론의 맥락에서 계속 본인의 이 뜻을 굽히지 않고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이분이 당대표 될 가능성이 커져요. 이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지난 대선에 후보로 나왔던 분들이 지금 당을 다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등장도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당대표가 된다면 결국은 김무성 의원을 주축으로 한 통합파들, 결국은 이분들은 자유한국당하고 일단 힘을 합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원칙은 좀 뭐 그에 못 미치더라도 합치고 힘을 키우자 이런 쪽인데 이분들의 거취가 주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부 의원들이 개별 탈당 형식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에 합류할 수도 있고 게다가 김무성 의원하고 가까웠던 김무성 의원 측근 의원들은 지난 대선 막바지에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가게 된단 말이죠. 더 왜소화되고 양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 건가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유승민 의원은 당분간 자강론으로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가다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선거연대를 모색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여요. 네. 그런데 김무성 의원은 그 시점이 되면 이미 자유한국당 쪽에 몸을 옮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 자막에 보면은 그 바른정당의 조기전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당헌에 따른다면 원래는 당 대표가 유고시에는 최고위원 포함해가지고 30일 내에 전당대회를 통해 뽑게 돼 있거든요. 그럼 11월 말이면 사실은 조기전대가 아니라 사실은 늦춰서 하는 건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두 사람의
탈당 권유 얘기가 나오는데 혁신이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그 집행은 10월 중순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아직도 지금 시기적으로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자유한국당 자체가 현재로서 바로 변했다, 어떤 분이 바뀌었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바른정당이 어쩌면 자유한국당 일부, 국민의당 일부 이렇게 뭐 갈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저희가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입니다. 현역 의원이고요. 이명박 정부 때 농림부 장관이었죠. 그리고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당선된 정운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정운천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보수통합이냐 자강이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내 기류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강한 것 같습니까? 정부 지금까지 통합이다 자강이다 이렇게 갈라놨는데요. 어제 4시간 토론을 해보니까 통합이고 장악이고 동전 앞뒷면이에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 서로 연대하고 힘을 모아야 자강이 되는 거지 스스로만 자강한다고 자강이 되는 거냐 해서 한 4시간 하다 보니까 의견이 많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언론에서 보는 자강이 뭐냐 통합이냐 하는 문제를 꼭 갈라쳐서 어느 게 많다 적다를 표현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어떤 통합이 자강, 힘을 모아야 자강이라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통합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통합이 지금까지 얘기한 바가 없어요. 다만 이제 지금 한국당하고 이렇게 서로 연대하고 의견을 모으고 하는 것은 뭐 정치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먼저 넘겨짚혀서 통합한다는 거를 전제로 뭐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다 하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통합의 가능성은 열어놓는 분들이 더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국민의당도 그렇고 지금 한국당도 그러는데 먼저 전제로 하는 것은 서로 뜻이 맞아야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바른정당이 나온 그런 가치가 뭐였냐면 친박 패권 세력을 도저히 쫓아내질 못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친박 패권 세력도 책임지지 않는 데를 그대로 놔놓고 뭐 이렇게 통합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정 의원님 지금 정 의원님, 그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출당하고 최경환 서청원 의원 출당 정도로는 친박 패권이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국민들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그쪽은 완전히 그 무책임 병을 앓고 있어요, 사실은. 아니 그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호위무사들이 지금 그대로 온전하게 있는 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바른정당인데 그거 척결 없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어느 선까지 하면 그럼 그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도 국민들이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측근 세력들이 완전히 책임을 져줘야죠. 근데 그걸 못해서 우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그만한 명분 없이 들어간다는 건 또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번에 탈당파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오리알 된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상일 전 의원님하고요, 김만우 원장님 저희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두 분도 물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이 의원님.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상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결국은 11월 말에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분이 출마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거론되는 분들은 김무성 대표하고 가까운 쪽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나오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고요. 유승민 의원 본인이 대표 경선에 직접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는 관측이고요. 뭐 하태경 최고위원 이름도 나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정운천 의원님 뭐 대표에 도전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나오신다면 지난 대선 후보 때도 막바지에 상승세를 탔고 세력으로 보면 결국은 김무성 의원하고 지금 뭐 팽팽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김무성 의원 본인이 안 나오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또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승민 의원 당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보고요. 유승민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못하게 된 배경은
전체 합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때는 그분이 나오신다면 당연히 당 대표가 되는 것은 뭐 명확한 사실이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하태경, 김용태 저희를 얘기했는데 그 이외에 이제 4명의 그러한 최고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꼭 당대표가 아니래도 지도부를 구성해서 바른정당을 키워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출마를 할 수 있지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유승민 전 대표가 가장 유력할 수 있는데, 또 유승민 대표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꼭 출마하실지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김만우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만우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박비양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네. 아이고, 그것까지 말씀하시네요. 예. 희망의 향기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그 박비향이라고 향기 얕은 게 멀리 간다고 항상 외치고 다니는 분이어서 제가 질문드렸던 거고요. 아까 호준석 앵커께서 처음에 질문했을 때 통합하고 자강 부분 말이 좀 애매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통합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열어놓고 있고, 또 당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면 통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두 사람 결국은 탈당 건의에 출당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자유한국당이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둔 공천 시기도 아니고 그 이상의 무슨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통합해서 여론조사를 만약 한다 해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신다면은 결국은 통합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입장 같으신데요. 거의 제가 생각할 때도 친박 패권 세력들이 책임지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나왔잖아요. 그분들은 다음 선거 때까지 절대 제가 생각할 때는 국익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처음 꺼내실 때는 좀 통합 쪽을 열어놓은 쪽으로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조목조목 정리해놓고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통합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렇게 정계 개편의 그 물꼬를 비례를 예측하자면 또 한국당에서 그걸 못 견디고 오히려 우리 쪽으로 올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희망이 다소간 섞인 관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하고 합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음 주부터 저희가 국민 통합 포럼을 해서 이번 국회에 정말 국민을 위한 법률안을 좀 더 공조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데 아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른정당, 국민의당하고도 어떤 국민을 위한 연대 내지는 정치 개혁은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연대라는 선이 선거연대, 더 나아가서는 합당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항상 사전에 예단할 수 없고요. 우선 정치 개혁 연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가 얘기한 다당제에 의한 선거구제 개편이랄지 이런 등등은 우리 바른정당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통합 모임을 지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정 의원님이 그 지역구가 호남이라서 그쪽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건 아니신 거죠? 아니죠. 지금 김무성 대표가 한국당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당하고 해가지고 쌍바퀴를 돌리면서 우리 바른정당에 어떤 강화를 시키는 쪽으로 가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더 물으실 거 없으면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운천 최고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국 분석하고요. 2명의 의원들 전화 연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강요원 앵커가 지금 다음 소식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저희가 전해드린 국정원 속보는 4시 뉴스큐에서 국정원 수사 속보는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축구협회 관련된 오늘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잠시 뒤에 전화 연결해서 취재기자에게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음 원장님, 이상일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검찰이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 양지회의 댓글 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국정원이 최근 양지회 회원들의 복지 혜택을 대폭 늘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양지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국정원 정보대학원 내 골프장 이용 횟수를 일주일에 50회에서 90회로 늘리고 회원들의 콘도 이용 횟수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확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양지회 요청으로 혜택이 늘어나긴 했지만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중현 전 회장을 포함해 대한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들이 골프장이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업무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유명 선수 출신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조중현 전 회장 등 축구협회 임직원들은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한 법인카드를 협회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회장을 포함해 이회택 전 축구협회 부회장, 김주성 전 사무총장, 황보관 전 기술위원장 등 유명 선수 출신들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모두 12명인데 6명은 이미 축구협회를 떠났고 나머지 6명은 현재 근무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축구협회 공금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1,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중현 전 회장의 경우 축구협회 공식 해외 출장 때 가족과 함께 가면서 항공료 등 3천만 원 상당을 협회 공금으로 부정 처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임직원들이 공금을 사용한 장소는 다양했습니다. 가장 많이 쓴 곳은 골프장으로 130차례 넘게 가서 5,2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유흥주점과 노래방에서도 2,500만 원 가까이 썼고 심지어 임직원 3명은 피부 미용실을 오가며 모두 1,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혼 사실을 숨기고 8년 동안에 걸쳐 가족 수단 1,4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 사기 혐의로 입건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대한축구협회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까지 지켜볼 계획인데요. 축구협회 관계자는 일부 비용은 내부 합의를 거쳐 결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경찰의 이번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서 아직 관련 임직원을 징계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 직원이라도 축구협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가능하며 임원의 경우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가 본격적인 야전 운용에 돌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대구에 있는 패트리엇 포대가 전진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포대의 임시 배치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7일 경북 성주 기지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지난 12일 토마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이 성주 기지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한 뒤 본격적인 야전 운용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과 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 등 미군 수뇌부도 잇따라 사드 기지를 방문해 작전 운용 실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드 임시 배치로 남부 권역의 방공망은 두터워졌지만 수도권 방어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대구에 있는 패트리엇 1개 포대를 내년 말까지 수도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전력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의 전진 배치는 탄도탄 요격용인 핵3로 개량하는 사업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MSAM과 LSA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탐지거리 800km의 신형 탄도탄 레이더 2기를 추가 도입하는 등 빈틈없는 대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경찰서장이 바뀝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성주경찰서장에 유호재 총경을 내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12월 성주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업무를 도맡았던 도준수 총경은 경찰청 수사국 수사제도 개편 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경찰은 기획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아왔던 도총경이 수사제도 개편팀장 자리에 적임자로 판단돼 인사가 이뤄진 것일 뿐 사드 배치 관련 업무를 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8을 오는 29일에 출시합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아이폰 10 출시와 같은 날 중국 베이징에서 제품 발표회를 열고 출시 날짜를 밝히면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더욱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3일 중국계 사모펀드가 미국 반도체 회사 레티스 반도체를 인수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레티스 반도체는 지난 1일 중국계 사모펀드인 캐넌 브릿지에 회사를 13억 달러에 매각하는 거래를 승인해달라고 미 행정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거래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매각 금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 남부시장 청년몰은 독특한 청년 문화와 한옥마을 관광객의 방문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적당히 벌어 아주 잘 살자를 목표로 2011년부터 청년 30여 명이 들어와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흔한 건 아닙니다. 남부시장에서 약 2km 떨어진 신중앙시장 2층에 정부가 창업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청년몰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식당에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IT 기업에 다니던 이창근 씨는 40 이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정부 공모에 응했지만 지금은 실망이 큽니다. 소문이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구경을 하러 오시는 손님들도 없거든요.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인 30살 부티니 씨도 한국식의 매운 쌀국수를 개발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지만 입소문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때로 이렇게 손님 오는 상황에 저희 이렇게 매출도 없고 이거 버틸 수 없잖아요. 나가는 돈도 어마어마 많은데요. 지난해 5월 문을 연 이 청년몰은 처음에는 10명의 청년들이 장사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2곳만 남아 있습니다.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 안에서 청년들이 자리를 잡기 쉽지 않아 장사를 포기한 겁니다. 이 청년몰은 처음부터 삐걱댔습니다. 공모에 뽑힌 10명 가운데 5명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창업을 포기했고 우여곡절 끝에 사람 수를 채웠지만 대부분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중에 본인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닌 아르바이트를 두고 이제 가게를 꾸려 나갈 생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정말 제대로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을 뽑은 건지. 전통시장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긴 호흡으로 추진할 일을 1, 2년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정책 목표 때문에 성급하게 밀어붙인 것이 실패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곳을 단순하게 장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정부가 전국 60여 개 전통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몰 사업이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에게 또 한 번의 실패 경험만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내시에는 뉴스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